안녕하십니까. EBS 명품 공무원 강좌의 행정학개론을 담당하게 된 남진우라고 합니다. 자, 반갑고요. 아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행정학을 공부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처음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주로 어디서 나올 거냐, 그쵸? 네, 그래서 영역별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는 건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출제 영역별로 보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경우는 대개 이제 7편으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난이도 측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해마다 약간 틀린데 한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6에서 한 8개 문제 정도, 그리고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한 16개 정도에서 많게는 한 18개 정도까지 해서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한 두세 문제 정도를 통해서 이제 난이도를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하는 입장에서 볼 때 20문제를 다 어렵게 내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일정 부분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개 정도 많으면 우리가 늘상 봐왔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건 뭐냐면 기본 이론 강의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16개에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 한 18개 정도 한 잡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커리큘럼에 따라서 우리가 뭐 특강도 할 거고 문제풀이도 할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16개에서 18개 정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특강을 통해서 한두 개 더,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두 개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증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이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빅3라고 표현을 많이 할 텐데요. 빅3. 기본적으로 빅3 위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 그리고 서울, 구급 위주로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2014년 국가의 경우는 행정과 경영의 관계, 뭐 유사점, 차이점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빅3에서는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 예상이 됐던 문제인데 실제 출제는 이제 처음 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재화의 구분. 우리 굉장히 이제 출제 빈도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나 이제 공공재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규제 문제죠, 규제. 자, 그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윌슨의 규제 정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큰 정부, 작은 정부, 그리고 신공공 관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신공공 관리의 경우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민간 위탁의 방식,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공공 서비스의 성과 측정, 그다음에 롤스의 사회 정의론 이런 것들, 롤스의 사회 정의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편 기초이론 같은 경우는 뭐 통상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정책론 같은 경우는 국가직의 경우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정책 결정 모형은요. 이 정책 결정 모형의 경우는 매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요인론, 그다음에 정책 문제 구조와 기법 이런 것들이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로이의 정책 분류 내지는 이제 정책 유형이라고 하죠. 정책 유형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좀 잘 보시면요.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의 경우는 국가직에서도 지방직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도 나왔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출제자가 자꾸 바뀌니까 수험생도 바뀌지만 출제자가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자꾸 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체 평가에서 무려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책 의제 설정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국가직에서도 의제 설정에서 나왔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용 편입 분석에 있어서 이제 내부 승인에 관한 문제. 또 정체평가, 정체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사실 어디를 어떻게 공부할지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면 기본 이론 강의에서 적게는 16개에서 많게는 18개까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책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한 4문제 정도 해서 결코 비중이 작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론 같은 경우는 약간 들쑥달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많게 나오면 5문제, 적게 나오면 2문제가 나오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통 조직론 같은 경우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조직의 이론, 뭐 관료제는 어쨌든 행정학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조직론에서 잘 나오는 문제 좀 보실까요? 자, 동기부여론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에 빅3에서 빼놓지 않고 다 물어봤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정부, 정보 공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료제 같은 경우는 지방제에서 또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식행정관리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행정관리와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오는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 직속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014년에 나온 문제인데 사실은 12년도에 국가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되풀이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빈출 문제를 빨리빨리 많이 눈에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PPT를 띄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할 텐데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행정학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0분 다 쓰시면 안 되고 한 10분 내에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제 국어, 국사, 영어 이렇게 다른 과목에 시간 안배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문제를 많이 기본 이론 시간이라 하더라도 많이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좀 익숙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되풀이된다. 출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남짓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 역관주의 같은 경우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관료제, 고위공무원단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뭐 개방형, 금평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영역이 거의 정해져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행정 같은 경우도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재정 통제와 신축성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 유지 방안, 비교적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 결정에 있어서의 공공선택 이론, 이 공공선택 이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라든지 최근에 관심이 높은 발생주의 같은 것, 또 시장용 공기업 같은 거 굉장히 되풀이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총액배분 잘편성 이런 부분들 상당히 출제가 잘 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류론 같은 경우는요. 한 0.5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관심이 높아졌던 정보 3.0 이제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뭐 출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행정의 경우가 과거에 가장 많이 차이가 났던 영역인데요. 자, 2011년까지는 국가직의 경우는 0.5문제, 즉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잘 안 냈던 거죠. 그런데
12년부터는 계속적으로 2문제 이상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본다면, 출제 영역별로 본다면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서울시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부분에서 비교적 출제 비중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 이걸 살펴봤죠. 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라는 걸 이제 살펴봤으면 어떻게 나오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그 출제 유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출제 유형을 알면 정답이 보이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어, 국사, 영어 이런 과목들의 경우는 지문이 좀 길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빨리빨리 푸셔서 다른 시간에 다른 과목에 좀 안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대리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요. 표나 이론의 경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출제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관련이 있어요. 출제 유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기본서에 이렇게 표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A에서 B로 간다 그러면 대개는 B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리평으로 이제 표로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재에서. 자, 그 다음에 이론의 경우는 정, 반, 합, 흔히 해겔의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서 보면 정반합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라는 사람들은 합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있다, 인간관계론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 관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정답은 이제 인간관계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했을 때는 결국 정답이 과학적 관리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에 있어서 대리평의 경우는 대개 2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평이 되겠죠. 물론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에 딱 부합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대리평의 경우 2개일 때. 자, 또 하나 제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행정학의 경우도 제시문이 좀 긴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요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시간을 좀 잡아먹겠다 이런 뜻이 되겠거든요. 그러면 제시문이 길었을 때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네 줄이 나옵니다. 핵심은 몇 번째 줄에? 4번째 줄에 나온다. 결국은 정부 실패 요인. 자, 객관식은 긍정형, 부정형.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출제를 의뢰할 때 황금 비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금 비율. 그래서 부정형하고요. 긍정형의 황금 비율이 6대 4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형과 긍정형의 비율이 6대 4로 나오는 경우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7대 3, 8대 2, 심지어 9대 1 정도로 해서 부정형의 압도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출제자가 부정형을 좋아하느냐. 자, 부정형. 아닌 거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요. 물론 서울시는 오지지만 일반적으로 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자, 틀린 것을 했을 때 자, 나머지 맞고 하나만 틀리게 해주면 되는데 긍정형으로 문제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는 거를 골라라 이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3가지를 틀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땐 귀찮은 거죠, 사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땐 불편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닌 거를 골라라 이렇게 됐을 때, 자, 답은요, 좀 진하게 돼 있죠?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는데, 자,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 성격의 재화, 이게 이제 공공재인데요.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요 내용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이거 공부하겠죠, 앞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는 OT라는 걸 꼭 생각하셔서 출제 유형,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거에 초점을 좀 두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대립형이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 이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는 대립형으로 출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이제 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대립형이 가장 흔한 패턴의 출제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대립형이라고 그랬죠. 대립형. 자, 대칭형입니다. 대칭형. 그래서 상하, 좌우, 과소, 증감 이런 거죠. 그래서 2014년 지방직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평가받았던 문제가 바로 BSC 문제인데, 자, 우리가 천천히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BSC 같은 경우는 4개의 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객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있고요. 재무적 관점이 있다.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재무적 관점에만 너무 치중했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BSC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잘 한번 보시면요. 물론 이 내용을 알아서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만약에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 지표에는, 자, 그렇죠.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 지표에는, 자,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 지표에는, 그래서 성과 지표가 각각 나오는 거죠. 각각의. 그런데 3번을 잘 보시면 재무적 관점의 성과 지표는 전통적 선행 지표로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모른다라고 가정한다. 이 문제를요. 그랬을 때 대칭형 표현의 경우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보기 중에 몰랐다. 그냥 찍으면 확률적으로 25%죠. 근데 만약에 자, 선행지표다 그러면은 선행의 대칭조 표현이 뭐예요? 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이런 것들은 후행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매출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일어났다는 거지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재무적 관점의 성과 지표의 경우는 후행 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좀 유용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형이냐, 대칭형이냐. 그래서 보기 중에 상하, 좌우, 과소, 증강 같은 대칭적 표현이 있을 때는 그게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른바 구분형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대개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성격이 다른 것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다 말씀드린다 그랬죠, 뒤에서. 예. 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반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심의 의결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라. 이걸 이제 세련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재정 통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 입법부가 심의 의결할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부에게 재량의 여지를 준다. 이걸 이제 세련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신축성 유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낄 텐데요. 자, 이런 거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재정 통제 방안이 아닌 것은 했을 때는 답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신축성 유지 방안이 답이 되겠죠. 자, 반면 신축성 유지 방안이 아닌 것은 했을 때는 재정 통제 방안이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예산 집행의 재정 통제 방안이 아닌 것, 신축성 유지 방안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를 내면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때 성격이 다른 것 하고 물어보면
이걸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 풀기가 까다롭죠. 물론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큼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으셨을 텐데 성격에 대한 문제, 그걸 이제 제가 주의를 좀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면 상당히 풀기가 어렵게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배정과 재배정은 전형적인 재정 통제에 해당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신축성 위주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성격이 다른 것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형 문제죠. 연결형 문제.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그 연결형 문제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 각 부처가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 총액으로 배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다. 여기서 이제 자율 편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사정을 하고요. 정밀하게 분석 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과거에는 이제 90일 전까지 제출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12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연결형 같은 경우도 한두 문제는 꼭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부분들은 좀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흐름을 연결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가 빨리 푸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인데 이건 왜 출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제하는가? 출제자 입장에서. 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제 규칙성을 찾아서 이론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경험의 축적이 과학이 되진 않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일반 법칙성 이런 거죠. 그러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추상적이다, 불명확하다.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겠죠.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이론을 이해하느냐 못하냐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현실에서의 우리가 전형적인 예라고 그러죠. 전형에 가까운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사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책 유형 굉장히 잘 나오는 출제 패턴인데요. 국공립학교를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이가 얘기하는 정책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이제 배분 정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생산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정부가 이제 생산 공급할 때 우리가 이거를 배분 정책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는데 어떠세요? 낯선 요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선택 과목 중에 행정을 할까 말까. 그런데 이런 이제 낯선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고민하실 텐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필수 과목은 어쩔 수 없죠. 국어, 국사, 영어는. 근데 선택 과목에 있어서 행정학을 선택하시면은 전직률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과학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아마 수학과학에 우리가 그냥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수포자라고 그러죠. 수학 포기자.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해도 전직률 시험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사회를 만약에 하신다면 사회와 행정학을 조합을 하시면 전직률을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하고 행정학이 관련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어려운 얘기가 쏟아 나오니까 이거 어떡할까? 행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어느 과목을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사회 선택도 주저하시는 분 있죠. 왜요? 경제 파트가 안 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사회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을 선택하시면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그리고 전직률을 다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뭐 재화 용역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아마 좀 당황하셨을 텐데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요 조금 공부해 주시면 익숙해져요. 사실은 처음에는 막 무슨 외교 같고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유형을 뽑았겠죠. 네,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리 오류형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논리 오류형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하는데 결론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했을 때 정답이 틀리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요. 물론 지금 잘 보세요. 다른 문제들은 제가 가능하면 최근의 문제를 지금 넣어놨죠. 2014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3년이죠. 왜냐하면 논리 오류형의 경우는 사실 출제자의 실력도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는 면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명의라고 들어보셨죠? 예. 의사 중에서도 진료를 잘 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사 면허라는 것은 이분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 이런 뜻이죠. 출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 같은 경우도 실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출제 오류형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논리 오류형의 경우는 자, 제가 이런 퀴즈를 잠깐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영희는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죠? 자, 영희는 직딩이다. 뭐 이런 말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흔히 직딩, 직장인이죠. 뭐 고딩, 중딩. 예, 그래서 직딩.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 두 번째, 사서이다. 대학 졸업하고 직딩이다, 사서다. 자, 사서이면서 환경 NGO 회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결과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영희는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대학 다닐 때 환경 문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직딩일까요? 사서일까요? 사서이면서 환경 NGO일까요? 환경 NGO 회원일까요? 글쎄요. 갸우뚱하시나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아마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대개 뭐를 이제 선택하느냐? 사서 아닐까? 문헌정보학을 공부했으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환경 NGO 회원이 아닐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집합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서이면서 환경 NGO 회원도 사서죠. 따지고 보면. 예. 그다음에 사서는 뭐가 되겠어요? 직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제가 뒤집어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행정학 전공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려고 하세요? 공무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헌정보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꼭 사서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건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자, 자동기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고기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자동기재가 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옛날 원시 시대에 뭐 익룡이 날아다니고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나요? 예, 포악한 공룡이 쫓아다니고 그러면 결국은 주어진 정보에서 빨리빨리 판단해서 살아남은 유전자가 우리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주어진 정보 안에서 빨리빨리 판단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인간은 근본적으로 주어진 정보 안에서 빨리빨리 판단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자, 반면
숙고기재, 글쎄, 숙고기재라는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이 앞에 하나 단어를 붙여봐요. 심사숙고, 그쵸? 조금만 심사숙고 해보면, 자, 이런 거죠. 총회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자율편성이다, 그러면 직권이다, 분권이다, 분권이다, 자율성이 높다, 예. 여기다 이제 함정 하나 더 깔아줬죠, 출제자가. 그렇기 때문에 상향식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공부를 한번 해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자, 하향적이다 또는 하향식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상이하달이라고 그러죠. 상이하달. 네, 상이하달. 그 다음에 직권일까요, 분권일까요? 자, 직권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전통적, 고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상향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하위상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분권적이고, 예, 그리고 현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총회배분 자율편성이에요. 자율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상향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총회배분 자율편성의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겠지만 이른바 국가 재정 운용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부처에다가 총회배분을 해요. 그럼 각 부처는 총회배분 범위 안에서 자율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정의 흐름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논리 오류용의 경우는 자주 출제되진 않는다. 그 이유는 출제자의 실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제자가 노리는 게 뭐냐면 주어진 정보 안에서 판단을 했을 때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어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국어에서 우리가 표준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표준어야.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자, 표준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표준어가 아니야. 이것도 시험에 안 내요. 그러면 출제자가 낼 때 어떻게 할까요? 표준어라고 생각하는데 표준어가 아니거나 표준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표준어다. 거시기 같은 거 있죠. 거시기.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어에서 출제자가 요런 걸 출제하듯이 행정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서 논리적으로 따라갔을 때 정답이 안 된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결국 고득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논리 오류형. 자, 그 다음에 법률형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학은 의외로 법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로서도 가능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행정학의 경우는 판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하죠, 사실은. 판례를 내면 행정법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행정학은 판례를 안 낸다는 거. 그리고 뭐 이론 같은 것도 잘 안 내요, 사실은. 그래서 법조문에 있는 거를 바꿔서 외국인은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형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8번.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개념이겠죠. 뭐 개념형.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GDP예요. 환율이에요. 어느 학문일까요? 그렇죠. 경제학이 되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이에요. 정당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정치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학문이라도 마치 인간이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간이 만들어지듯이 모든 학문의 기본은 뭐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개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개념형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어느 분야를 공부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무평정에 있어서 근평이라고 줄여서 보통 부르는데 오차 중에서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한다. 이걸 상동적 오차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편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서 우리가 개념에 대한 문제를 공부했는데 자, 이번에는 개념과 내용을 엇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이런 패턴의 문제의 경우는요. 대개 여러분들 유형이다 또는 모형이다, 모형. 그다음에 방식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 대립형 기억날까요? 대립형? 네. 자, 대립형의 경우는 대개 두 개일 때 대립형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개념과 내용을 엇갈리는 경우에는 세 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뭐 이걸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로이의 정책 분류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서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배분 정책이 아니라 바로 재분배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과 내용을 엇갈려서 출제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경우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랬죠.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의 경우는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중에서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또는 점증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요거는 이제 대립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의 경우는 5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모형이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둘을 혼합했다. 그래서 혼합 모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중에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가장 대립적이기 때문에 5개라 하더라도 대립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낼 때는 어떻게 내느냐. 다음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립형의 경우 2개일 때는 반드시 뭘 낸다. 대립형을 내는데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로는 개념과 내용을 엇갈리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 모형, 방식. 하지만 그중에서도 2개가 대립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대립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이상의 경우는 이게 흔히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과 내용을 잘못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얘는 배분 정책이 아니라 뭐다? 재분배 정책이다. 그래서 개념과 내용이 엇갈려서 틀리게 이제 출제를 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극단적인 표현은 틀린다. 그렇죠? 이게 워낙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모든 또는 무언만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극단적 표현이기 때문에 거의 틀리는 경우가 좀 많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요. 역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2004년도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출제 패턴은 왜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이제 행정학을 전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공을 하면 우리가 1학년 때 행정학 원론이 됐든 개론이 됐든 수강을 합니다. 근데 4학년 때 되면은 뭘 공부하느냐 하면 한국행정론 또는 한국정부론. 근데 이게 행정학만 그러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제학이다. 그럼 1학년 때 뭐 공부하겠어요? 경제학 원론, 수요 공급, 어느 하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4학년 때는 한국경제론. 자, 정치학을 공부한다. 1학년 때 정치학 원론, 4학년 때 한국정치론 이렇게 공부하겠죠. 네, 그래서 학자란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들은 교수들이 출제하거든요. 교수들은 이런 이제 커리큘럼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의 특수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하고 우리나라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결국 4학년 때 한국 행정론
예를 들어 경제학 같은 경우 한국 경제론 이렇게 공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되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제 국가 예산 심의가 좀 까다로운데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행사로 인해서 삭감률이 좀 크지 않다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쵸? 골고루 나온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출제 유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죠? 네. 어떠세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번에는 문제풀이 요령인데요. 말 그대로 문제풀이는 스킬입니다. 스킬.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것도 물론 중요했겠지만요. 네. 꽁 잡는 게 매죠. 네, 여러분들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스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제가 일반적인 패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객관식의 경우 부정형이 많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패턴부터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거를 골라라 그랬을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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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요. 자, 뭐 당연하겠죠. 자,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뭐 당연히 4번이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에는 시험만을 거쳐야 된다. 우리 금방 뭐 했어요? 극단적표는 풀린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96년 1월 1일 전에는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험이나 심사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출제자가 왜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 않을까? 시험만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건 느낌상 틀리잖아요. 너무 난이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있지만 뭐도 있다? 심사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번이 틀렸다. 맞을 수도 있다. 시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심사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겠죠. 만약에 1번 승진 기준을 선임 순위에 중점을 둘 경우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인데 만약에 없다라고 한번 나왔다고 쳐보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이 틀렸다는 거죠. 자, 4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자, 주의하세요. 이때는 정답이 뭐가 된다? 당연히 1번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쌤, 4번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1번이 명확하게 틀리면 답은 이때는 1번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요. 자,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그럼 얘가 답이다. 그렇죠? 그러나 1번이 명확하게 틀렸다 이러면 이때는 답은 4번이 아니라 1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네. 세무사 시험인데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학생이 몇 번을 답을 했을까요? 4번을 한 거예요. 틀린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대법원 확정 판례 수험생은 이게 출제자의 문제를 내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게 명백하게 틀리면 이걸 맞추면 되는 거지 이것도 맞다고 소송 제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근데 명확하게 틀린 게 있다면 이때는 이게 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그때마다 헷갈려요. 네. 물론 이런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만약에 15문제 이상이 나왔다. 이런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행정학이라고 쓰고 로또라고 읽는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그쵸? 그 다음에 주의할 거. 2-2번입니다. 자, 당연한 거 제가 하나 묻고 갈까요? 여러분들 객관식의 정답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명심하세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험생의 경우는 문제가 2개가 있잖아요. 분석하지 마세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셔라.
자, 이런 겁니다. 다면평가의 경우는 인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능력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2-2번 문제 볼까요? 자, 집단평정법의 경우는 다면평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참여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정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쌤, 그렇다면 바르지 않은 거 정답이 2번이다. 정확성이 높다. 틀렸다. 그러면 객관성이 높으면 정확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어의 문제다. 국어쌤한테 여쭤봐라. 정확성과 객관성이 같은 문제냐. 자,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갈릴레오라고 아시죠? 갈릴레오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천동설, 지동설. 당연히 천동설이죠.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중심으로 그때 중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태양이 뜨고 졌다 이렇게 된 거죠. 천동설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갈릴레오를 비롯한 소수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갈릴레오의 주장은 정확하긴 했지만 객관성이 높진 않았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천동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성과 객관성이 같은 말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다시 앞에 문제를 볼까요? 2-1번. 자, 아까 1번이 답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거 되게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 두 문제 갖고 와요. 그러면서 쌤,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1번인 거 알겠는데요. 자, 정확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 문제에서는 정확성이 높다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안 냈다고. 그렇죠? 네. 자, 이런 겁니다. 다시 한 번이요. 자, 수험생은요. 문제 정답은 무조건 몇 개다?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명백하게 틀리죠. 그 다음 나머지 건 맞습니다. 나머지 거는. 자, 이럴 때는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다? 1번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은요. 문제가 다르면 고민하지 마세요. 주어진 문제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고르는 게 수험생의 가장 올바른 문제 푸는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석은 수험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강사들이 하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하려고 공부하세요? 공무원 되려고 하겠죠? 네. 공무원이 되시려면 문제가 다르면 굳이 분석하지 말라는 거 제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객관식의 정답은 몇 개다? 하나다. 그랬더니 이게 2012년도 서울 기출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행정학 강사가 답이 2개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풀이 요령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강사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명색이 행정학 강사인데, 자, 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얘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 3-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 보시면은, 자, 옴부즈만 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뭐가요? 소추권이 틀렸다 이거죠. 소추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추권이 뭐냐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보통 소추권의 경우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가 헌법이나 법령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탄핵 소추는 행정학하고 직접 관련이 없죠. 예, 참고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형사소추. 형사소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행정학은 잘 나오지 않는데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실 텐데 조선의 경우는요. 고려와 다르게 사형을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사형을. 여기서 사형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사형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사사롭게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겁니다. 조선의 경우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조선의 대표적인 수사기관 뭐 있어요? 뭐 포도청도 있을 거고, 글쎄 저도 이제 국사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의금부 이런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한성부가 어느 기관일까요? 한성부. 요즘 얘기로 하면 서울시청이죠. 근데 한성부에 감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한성부에서 데려다가, 그쵸? 예, 이제 매우 쳐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서울시청에서 법인을 잡아다가 이제 말하자면 형사처벌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법치국가의 경우는 형사소추에 대한 권한하고, 그쵸? 그걸 이제 수사하는 기관이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흔히 그런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꼬리 있으세요? 없죠? 꼬리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하지만 뭐는 있을까요? 꼬리뼈는 있죠. 흔적.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옴부즈만의 권한으로서 독립적인 조사권, 시찰권, 그다음에 소추권 등이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사권이나 시찰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국민들의 국민들의 일테면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민 고충 처리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고충 처리를 해주려면 조사권하고 시찰권이 있어야 되는데, 소추권 등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 법치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옴부즈만 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이게 3-2번입니다. 자, 다시 3-1번을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명백하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문제풀이 요령인데, 자, 2번은 맞고요. 3번도 맞고 4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자, 5번의 경우는 뭐 양보하더라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때 답이 몇 번이라 그랬어요?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의 권한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건 나열이죠, 나열.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사권, 시찰권 등만 인정하고 있고 소추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뒤에 요 문제하고 자, 요 문제하고 아마 헷갈려서 그런 오류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자, 다시 한번 3-1. 제가 꼭 부탁을 드릴 것은, 자, 객관식 시험의 정답의 경우는 출제 한쪽에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중복 답안이요라고 하기 전에는 무조건 답이 몇 개다? 하나다. 수험생은 그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찾는 게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OT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네, 골고루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객관식은 스킬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공부에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하지만 수험에는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령만 빨리빨리 파악하시면 아마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 행정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조금 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 공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출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이가 많겠죠. 큰 산을 갈 때는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돼요. 나침판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것을 의지하고 간다면 정상에 그다지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없이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꼭 명심해서 정리를 좀 잘 하시도록 하고 이번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